세계 최고의 빵을 찾기 위해 30개국을 다녔습니다. 프랑스의 바게트, 독일의 프레첼, 이탈리아의 치아바타 모두 훌륭했죠. 그런데 CNN이 발표한 명단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빵 명단에 올라 있다고요? 저는 18년간 미군 식량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었죠. 그런 제가 한국의 길거리 노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500원짜리 빵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46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동시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입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음식에 보물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CNN이 그렇게 썼습니다. 작은 보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저는 비웃었죠. 그리고 3개월 후 서울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그 보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저는 드레이크 손턴입니다. 46세 미국인이죠. 18년 동안 미군 군수식량 개발부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30개국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제가 설계한 식량으로 수천 명이 생존했죠. 나토 식량안전자문위원도 역임했습니다. 음식의 효율,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 제가 새벽 3시에 모니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사무실엔 저 혼자였죠. CNN 본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개 빵 명단이었어요. 프랑스 바게트, 독일 프레첼, 이탈리아 치아바타.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역사, 제작 방식, 문화적 의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죠. 저는 하나씩 눈으로 훑었습니다. 터키의 시미트, 인도의 난, 멕시코의 볼리오. 모두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빵들이었습니다. 당연한 명단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낯선 단어가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 계란빵이라고요?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빵이요? 전투식량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빵 명단에 오를 만한 겁니까?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빵들 사이에 길거리 간식이 끼어 있다는 겁니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상세 설명이 펼쳐졌죠.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보물이 안에 숨겨져 있다. 통계란이라고요. 보물이라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이 문장이 뭡니까?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CNN이 언제부터 감성 에세이를 쓰는 매체가 됐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칼로리, 영양소, 보존기간, 섭취 효율. 모든 걸 수치로 계산했죠. 음식은 연료입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보물이라는 표현이라니요. 이게 과학입니까? 동화입니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했죠. 마치 제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보물.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나눠주던 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은박지에 쌓인 갈색 포장, 뜯으면 나오는 차가운 음식들이죠. 맛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게 해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그 음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에선 보물을 넣는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음식에 보물을 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길거리 간식에 그런 단어를 붙입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새벽의 뉴욕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희미한 가로등, 텅 빈 거리. 제 인생과 닮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그리고 차갑죠. 모니터 속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물. 제가 만든 음식엔 보물이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죠. 병사들의 생존율, 영양 균형, 유통기한.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이 만든 그 보물을 말입니다. CNN의 문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감성 마케팅인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놓친 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을 줄은 몰랐죠. 서울의 찬 공기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의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질적이었죠.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 빠르게 오가는 군중들,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빵을 만든다는 겁니까? 공항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1월 중순이었죠.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CNN 자료에 나온 그 지역이었어요. 계란빵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곳이었죠.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과 좁은 골목이 뒤섞여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도시였어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명동역 앞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관광객들, 노점상들. 혼돈 그 자체였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붕어빵, 호떡, 떡볶이.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한쪽 골목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죠.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노점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기계 하나, 그 앞에서 한 여성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노점 위에 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란빵. 찾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죠. 과학자의 눈으로 말입니다. 기계는 단순했어요. 동그란 틀이 여러 개 박힌 철판이었죠. 밑에서 가스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국자로 반죽을 떴습니다. 노란색 반죽이었어요. 천천히 틀 안에 부어 넣었죠. 반죽이 지글지글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계란 하나를 집었습니다. 톡, 철판 모서리에 살짝 쳤죠. 계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반죽 한가운데에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통째로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흰자가 노란 반죽 위로 퍼졌죠. 그 위에 다시 반죽을 부었습니다. 계란이 완전히 덮였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방법이었습니까? 통계란을 그냥 넣는다고요? 계산도 없이, 계량도 없이, 그냥 손의 감각만으로요? 군수공장에선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그램 단위로 측정됩니다. 온도는 섭씨 단위로 관리되죠. 시간은 초 단위로 조절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어떤 계기판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여성이 주걱으로 빵을 뒤집었습니다. 황금빛 표면이 드러났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짓으로 하나 달라고 했죠. 여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컵에 담아 건넸어요. 뜨거웠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죠.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계란빵을 들고 걸어갔어요. 학생 2명이 나란히 서서 한 입씩 베어 먹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김이 나는 빵을 호호 불며 미소 짓고 있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빵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겉면, 그 안에 숨겨진 계란. CNN이 말한 그 보물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달콤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계란의 고소함이 퍼졌죠. 부드러운 흰자, 촉촉한 노른자, 폭신한 빵. 모든 게 완벽한 온도로 혀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전투식량은 차갑습니다. 설령 데워도 기계적인 온기뿐이죠. 하지만 이 빵의 온도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의 체온 같았습니다. 정확히 36.5도 같은 느낌이었죠.
두 번째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짭짤한 맛이 감돌았어요. 계란의 간이었습니다. 달콤함과 어우러지며 묘한 균형을 이뤘죠. 군수공장에서 계산하던 나트륨 수치, 당 함량. 그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이 빵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각만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감쌌죠.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입안의 감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빵이었습니다. 1,500원짜리 길거리 간식이었죠. 과학적으론 단순한 조합이었어요. 밀가루, 계란, 설탕, 베이킹 파우더. 하지만 제 가슴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고요. 저는 나머지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음미했죠. 그리고 빈 종이컵을 손에 쥔 채 노점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고 뒤집고 담고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이었죠. 그 손끝에서 저는 봤습니다. 군수공장의 기계보다 정교한 움직임을요. 연구실의 어떤 장비보다 정확한 감각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만들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반죽을 붓고 있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Excuse me.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딸로 보였습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빵을 만드셨습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왔죠. 25년 됐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25년이라고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이 통역됐습니다. 겨울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따뜻한 거 하나 먹이고 싶어서요. 학교 가기 전에 손 녹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녹이려고요? 매출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그냥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술 평범, 온기 비범, 결과 설명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만든 음식엔 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생존율, 영양 균형, 유통기한. 모두 숫자였죠. 하지만 이 여성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사원이 계란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손을 녹이고 있었죠. 학생 둘이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하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로리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기를 먹고 있었죠. 마음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추운 겨울밤이요. 병사들에게 전투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삼키는 모습. 아무도 웃지 않았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긴 합니다.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연료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다른 걸 원했죠. 에너지가 아니라 이유를요. 살아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란빵이 그 이유였다고요. 통계란 하나가 사람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줬습니다. 따뜻함이라는 이유, 누군가 나를 생각한다는 이유, 이 세상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이유를요. 저는 노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빵을 사고 먹고 웃고 떠났죠. 그 반복 속에서 매번 새로운 온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는 각도, 반죽을 뒤집는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25년 전 아이들의 손을 녹이려던 그 마음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숙련도가 아니라 마음이 빵을 굽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완벽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으로 굽는 것이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서 아직도 빵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온도다. 18년간 군수식량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을 살렸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웃게 만들지 못했어요. 제 음식엔 생존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점 할머니는 했습니다. 1,500원짜리 빵 하나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손을 높게 했습니다. 마음을 높게 했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계란빵은 빵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뜻함이라는 언어로 쓴 편지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서 노점 할머니가 여전히 반죽을 붓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녹이기 위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 작은 빵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CNN의 명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가 틀렸다고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몰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화상회의였습니다. 편집국 동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계란빵의 재료 분석입니다. 밀가루, 계란, 설탕, 베이킹 파우더. 모두 베이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죠. 제작 공정, 온도 변화, 화학적 반응.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빵입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드레이크, 그건 빵이 아니라 간식이야. 카테고리를 헷갈리면 안 돼.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빵도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세계 최고의 빵 명단이라는 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길거리 음식을 넣으면 리스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신뢰도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신뢰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 빵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이고 25년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감성으로 리스트를 만들 순 없어. 그 말에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출신 제빵 장인 마르쿠스였어요. CNN의 베이킹 자문위원이었죠. 드레이크, 난 자네 말을 이해할 수 없네. 마르쿠스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건 프라이드 에그 위에 반죽을 부은 것뿐이야. 빵의 정의에도 못 미치지.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 빵을 먹어봤습니까? 먹어볼 필요도 없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지. 저건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기술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25년간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 손끝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아는 것. 그것도 기술입니다.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빵 명단에 들어갈 근거가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도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공간, 희미한 조명, 차가운 공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계란빵 사진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 노점 할머니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입니다.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죠. 감정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마르쿠스의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냉소적이고 오만하고 숫자만 믿던 모습이었죠. 전장 식량을 만들며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의 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았어요. 20년간 얼어붙어 있던 게 풀렸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빌딩의 불빛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죠. 이 논쟁은 음식의 정의가 아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인간의 정의에 대한 싸움이다. 계란빵을 빵이라고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무엇을 찾느냐의 문제였죠. 효율인가 온기인가 숫자인가 마음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명하겠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결과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빵 도구를 주문했어요. 밀가루, 계란, 설탕,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작은 철판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직접 굽는다. 그래야 한다. 진실을 밝히려면 손으로 반죽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 온도를 만들어 봐야 했죠. 마르쿠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제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제 집 주방은 연구실이 됐습니다. 식탁 위에 전자저울, 온도계, 타이머가 놓여 있었어요. 밀가루 500g, 계란 6개, 설탕 80g, 베이킹 파우더 10g. 모든 재료를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펼쳐놨습니다. 반죽의 농도, 철판의 크기, 굽는 시간. 모든 걸 분석했어요. 계산이 완벽하면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었어요. 정확히 11.2 비율이었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설탕과 베이킹 파우더를 추가했어요. 저었습니다.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철판을 달궜어요. 온도계를 확인했죠. 섭씨 180도 완벽했습니다. 반죽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계란을 깨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흰자가 번졌어요. 반죽 위에 다시 반죽을 부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5분 후 뒤집었습니다. 타버렸습니다. 검은 자국이 있었어요. 속은 설익었죠. 계란은 질척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온도가 높았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섭씨 160도로 낮췄어요. 같은 과정을 반복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죽이 익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반쯤 날 것이었어요. 빵이 아니라 죽 같았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온도를 바꿔봤습니다. 시간을 조절했어요. 반죽 비율을 수정했죠. 하지만 노점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실패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안 되는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과정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노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온도계를 보지 않았어요. 타이머도 없었죠. 그저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반죽의 농도, 철판의 온도, 뒤집는 타이밍. 모든 걸 감각으로 알았어요. 계산할 수 없는 감각이라는 겁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18년간 모든 걸 수치화했죠. 감각은 믿지 않았어요. 측정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빵 15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습니다. 전자저울을 치웠습니다. 온도계도 내려놨어요. 타이머를 껐죠. 손으로 한다. 밀가루를 그냥 부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라고 느껴지는 만큼이었어요. 물을 섞었죠. 농도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반죽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저었어요. 노점 할머니의 손놀림을 떠올렸죠.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철판을 달궜습니다. 손을 가까이 댔어요.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죠. 이 정도면 됐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반죽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달랐습니다. 계란을 집었습니다. 철판 모서리에 톡 쳤어요. 깨졌죠. 반죽 한가운데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반죽을 부었어요. 계란을 덮었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김 올라오는 소리. 지금이다. 뒤집었습니다. 황금빛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색이 고르게 익었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냄새, 고소한 냄새. 서울 노점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철판에서 빵을 꺼냈어요. 종이 위에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계란의 노른자가 입안에서 터졌죠. 달콤함과 짭짤함이 어우러졌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건 온도도 시간도 아니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마음이었다. 20년간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감각, 리듬, 그리고 마음이었죠. 노점 할머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반죽을 부었습니다. 그 마음이 손끝에 전해졌고 빵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걸 재현하려 했지만 마음이 없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굽는 게 아니라 빵이 나를 굽고 있었다. 다음 날, 저는 완성된 빵을 시에낸 동료들에게 가져갔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마르쿠스도 있었죠.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빵을 바라봤습니다. 먹어보십시오. 저는 종이컵에 담긴 빵을 나눠줬습니다. 한 명씩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죠. 마르쿠스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래 침묵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뜻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CNN 편집국장이었어요. 계란빵 기사 보류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보류라고요? 마르쿠스도 인정했습니다. 동료들도 먹어봤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감성적 기사로 비칠 수 있어. 동료들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적 경험이야. CNN은 글로벌 미디어야. 우리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품격이라고요. 품격이 뭡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게 품격입니까? 드레이크, 진정해. 이건 최종 결정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제가 직접 구운 계란빵 사진이 있었어요. 노점 할머니의 미소도 보였죠. 진실을 지우는 건 쉽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를 지우진 못한다. 다음 날 저는 편집국에 찾아갔습니다. 국장 앞에 섰죠. 이 기사는 나가야 합니다. 드레이크, 이미 말했잖아. 25년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이걸 묻는 게 저널리즘입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길거리 음식 하나에 왜 이렇게 집착하나? 집착이라고요?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진실을 전할 책임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건 회사 방침이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났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언론도 감정을 두려워한다.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CNN이 보도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기록하겠다고요. 노점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찍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죠. 나는 기자가 아니다.
이제는 증인이다. 3일 후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명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자리에 가면 할머니가 있을 것이다. 반죽을 붓고 있을 것이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점이 없었어요. 철판도 기계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 뿐이었죠.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통역 앱을 사용했어요. 노점 할머니 어디 갔습니까? 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정리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건강이 안 좋다고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차가운 시멘트를 덮었죠. 이 도시의 따뜻함이 사라진다면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무엇을 배우는가? 제가 너무 늦게 온 겁니까? 진실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겁니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노점 할머니의 미소, 기모르는 계란빵, 웃는 사람들.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굽던 빵은 사라졌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불은 남았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점이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기록한 사진, 영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CNN이 거부했다면 직접 만들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촬영하고 편집해서 세상에 공개하겠다고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다시 피어오른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브레드 댓 브리드드 웜스. 온기를 숨쉬는 빵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호텔방에서 나와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노점이 있던 그 자리를요.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어두려고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텅 빈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계란빵 찾으시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 계란빵 찾는 거 본 적 있어요. 몇 달 전에요. 당신이시죠? 저였습니다. 노점 할머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머니가요? 25년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 손길이 이제 없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빵을 굽고 싶어 하셨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란빵은 제가 굽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손끝의 감각, 반죽의 타이밍, 모든 걸요. 지금은 작은 창고에서 굽고 있어요. 따라오실래요?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 1층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였어요. 작은 철판이 있었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죠. 반죽이 담긴 통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굽고 있어요. 어머니처럼요. 여성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반죽을 떴어요. 철판에 부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을 집었어요.
톡 깨뜨렸죠. 통째로 반죽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과 똑같았어요. 손끝의 리듬, 반죽을 붓는 각도, 계란을 떨어뜨리는 타이밍. 어머니의 손을 기억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 온도, 이 속도 다 배웠어요. 몇 분 후, 빵이 완성됐습니다. 종이컵에 담아 건넸어요. 먹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맛이었어요. 달콤함, 고소함, 온기. 모든 게 할머니의 빵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같은 맛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온도예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성이 반죽을 붓는 장면을 찍었어요. 계란을 깨는 순간 빵을 뒤집는 모습. 모든 과정을 담았죠. 인터뷰도 했습니다. 왜 계속 굽습니까? 어머니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따뜻해요. 이 빵을 먹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어요. 사진, 영상, 인터뷰. 모든 걸 하나로 엮었습니다. 제목을 넣었습니다. 더 브레드 댓 브리드드 웜스 마이너스 온기를 숨쉬는 빵. 완성됐습니다. CNN에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했어요. 직접 올린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올라갔죠.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조회수 50, 100, 200.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1000, 5000, 1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빵이다. 눈물이 난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각국 언론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인이 발견한 한국의 보물, 세계가 감동한 계란빵.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드레이크 기사 승인한다. 메인으로 내보내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세상이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노점의 불빛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식탁을 비췄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제음식 다큐멘터리 시상식이 열렸어요. 파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셰프, 기자, 평론가들이 모였죠.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더 브레드 댓 브리드드 웜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노점 할머니의 것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8년간 효율을 예찬했습니다. 수천 명을 살렸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웃게 만들지 못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완벽은 온기라고요. 뒤쪽 스크린에 영상이 흘렀습니다. 명동거리, 김이 서리는 노점, 할머니의 미소. 이 빵은 단순합니다. 밀가루, 계란, 설탕.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트로피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거리의 모든 노점, 따뜻함을 나눠준 모든 손길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딸 올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 요리학교 코리안 스트리트 브레드 실습 메뉴 채택.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유명 요리학교들이 계란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진짜는 마음이었군.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 창고로 향했어요. 딸이 여전히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제게 빵을 건넸습니다. 트로피 봤어요. 축하드려요.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것이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온도 그대로였죠. 이 온도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이들 손 녹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제 연구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수식량 개발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음식을 연구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노점 앞에 섰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빵을 들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그곳만은 따뜻했죠. 한 여인의 작은 빵이 세계의 마음을 녹였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온도는 세계의 기준이 됐다고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효율이 아니라 온기로. 이게 진짜 음식이라고요. 나는 전쟁의 식량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겨울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생존이 아닌 삶을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계란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마음이자 세대를 잇는 불빛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온도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고요.